19페이지 불운의 법칙. 현실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려면 최소한 현실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려고 애쓴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내가 압력을 가해 누르면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간다. 그러나 세상만은 왠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들어 달아나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만의 행동 습관과 패턴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비디오도 받고 분립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 세상의 법칙보다는 자기가 해왔던 그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시 결심해가지고 새롭게 해야지 하지만 그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그걸 또 하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계속 바꾸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도 자기보다 더 나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게 그 말이죠.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바뀐 생각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바뀐 게 많은데 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데이비드 호킨스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높은 레벨의 사람을 찾으라고 해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시간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 옆에 있는 게 빨리 알 수 있다는, 빨리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900대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귀족들이 아니었잖아요. 평민들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백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긴 기간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레벨이 다 900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 안 하면 좋지만 하여튼 우리가 비디오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우리 주위에 레벨 높은 사람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하여튼 많이 하면서 레벨을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다? 내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반복하는 행동 계속 그거 역시 뭐라고? 중독이라고. 본인만 몰라요. 그죠?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나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나? 매일 먹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토록 말에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다른 방법. 근데 내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한다고? 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항상 우긴다고.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방식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대로 살거든요.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의 층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법칙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구장에서 축구 경기 룰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야구 경기 룰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야구장인가 축구장인가 먼저 확인하고, 여기가 축구장이라면 축구의 룰은 무엇이지? 그거를 먼저 알고 축구 룰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법칙도 모르고 세상 법칙도 모르고 자기 열심히만 살면 모든 게 뜻대로 안 되겠지. 주기도문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내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만 일어난다. 뭔가 요상하고 꼬여있고 뒤틀리고 변덕스러운 현실이다.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분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불쾌한 사건들을 마구 끌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실현되고 나쁜 예감은 딱 맞아떨어진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뒤쫓아온다. 왜 그런 것일까? 나쁜 예감은 딱 맞아떨어진다. 머피의 법칙이죠? 그죠? 근데 머피의 법칙이 왜 일어나냐면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손해라는 거 제일 싫잖아요.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굳이 돈 벌려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날까요? 날 확률이 떨어지겠죠. 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손해날 확률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내가 저걸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거를 못 먹는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접시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굳이 그걸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머피의 법칙이 안 일어나요. 내가 개를 꼬시려고 하기 때문에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를 꼬시려고 안 하면 차일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죠?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라? 우리 거울의 법칙 7번째 법칙처럼 즐겁게 하시라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짜증나고 기분 나빴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서 누가 설거지 하면서 그릇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저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설거지 하지 않잖아. 그것도 깼어요? 예? 깼어요, 선생님. 아니,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 자꾸 깨잖아요. 누가 했든 간에. 어머니가 됐든 집사람이 됐든 누가 했든 간에 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설거지 안 하면 깨겠어요? 깰 일이 안 일어나죠. 그 사람이 깬다라는 건 그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제발 그릇 좀 깨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거지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럼 내가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뭔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도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작용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손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손실에 집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단, 리얼리티 트랜스핑 제1, 2권에서 특히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이 강렬할 때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미 이야기했었다.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 우리가 시크릿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뭐라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우주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라는 건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고 또 우주는 저 뭐를 기억하지 않아요. 서술어를 기억하지 않아요. 서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나기 싫은 누군가가 있어. 사람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 걔를 만나지 말아야지. 그죠? 이거를 A라고 하자. 그 사람을 A라고 하자. A를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우주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A만 기억해요. 만나지 말아야지는 우주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자꾸 A를 만나는 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증오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서 마음을 딱 떠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나요. 근데 자꾸 그래 너 두고 보자. 언젠가 만나면 그때 두고 보자. 막 이러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으로 A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제가 A를 좋아하나 보다. A를 만날 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아예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네. 아니 부정적인 생각을 똑같은 생각인데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를 만나기 싫은 것보다는 지금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B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A한테 증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B를 만나지? B는 뭐를 좋아할까? B는 나를 좋아할까? 자꾸 B 생각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주는 제가 B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B를 만날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B 한번 생각했다가 그래 A 너 두고 보자. A 한번 생각했다가 B 한번 생각했다가 A 너 두고 보자 너. 이렇게 자꾸 하니까 반반 만나거나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컸을 땐 뭐다? B를 만날 확률보다 A를 만날 확률이 더 많다고. 그걸 모르게 되면 모든 일에서 실패하겠죠. 사람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재테크든 어떤 거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일만 생기겠죠. 뭔가를 증오하고 두려워할 때 증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로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나오는 사념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준다. 이 트랜스핑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영혼과 마음의 일치. 그러니까 내가 B를 만나고 싶다. B랑 사귀고 싶다. 그럼 뭐라고요? B에 대해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할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좋아하냐라는 거지. 그럼 영혼과 마음이 오직 B만 향하게끔 일치가 됐을 때는 빨리 일어나고 제발로 일어나고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B를 찾아가지 않아도 B가 나를 찾아오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영혼하고 마음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마음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음도 영혼의 그 부산물인데 마음도 영혼의 부산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은 신의 영역에 좀 가까이 있고 마음은 이제 육체의 영역에 가까이 있는 거지.
데이비드 호킨스 공부하고 치유와 회복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영혼, 그 다음에 마음, 몸, 마음, 영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 책을 읽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 지구에 살기 시작했을 때, 그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는 건데,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지구에 살기 시작했을 때 이 몸에다가 마음의 능력을 줬어요. 사람한테 마음의 능력. 왜? 이 마음을 가져야만 어떤 거를 좋아해야 되고 어떤 거는 피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기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물도 마찬가지죠. 얘는 먹어도 되는지 얘는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한다? 누가 이걸 먹고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죠. 아, 얘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마음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도 하지만 이게 이 마음 때문에 이거를 단절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500으로 가는 어떤 그 경계선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요거에 너무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균형 있게 쓰느냐, 몸만 쓰느냐, 몸과 마음만 쓰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레벨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몸하고 마음은 일치가 됐어. 그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수 있죠. 왜? 영혼이 움직여야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외부 의도를 끌어다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내부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영혼이 일치되면 그냥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신론자가 갈 수 있는 레벨은 499까지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자, 내가 신을 믿어야만이 500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과 영혼의 일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느냐, 적당히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척하느냐 이런 거를 구별하는 거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죠? 밤새면서 그걸 해내잖아요.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면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되면 방사되는 산염 에너지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된다. 입자 파동 이중성에서 물질화되기 시작해요. 입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멋있고 중요한 건 돈이 내게로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야, 왜 너가 돈 따라다니냐? 돈이 너를 따라다니게 하지. 이런 말이 이걸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성공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자꾸 나는 열심히 사는데 뭔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불길한 예상이 실현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의 보통의 평범한 삶이다. 만일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 나가면서 만사는 아무런 걸림 없이 평온하게 펼쳐질 것이다.
자연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음모를 꾸미려는 꿈꾸니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 같은 거에 빠지면 곤란해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음모론만 골라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음모론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고 뭐 UFO나 유령 이야기나 막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걸 균형 잡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외계인이 들어와서 지구를 저 식민지 삼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 재산은 다 없어지는 건가? 막 이런 쓸데기 없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UFO 하고 공부하고 있고 외계인하고 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느 날 외계인들이 들어와서 지구를 점령했을 때 나를 총독부 사령관으로 써줄지도 몰라. 막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가지라는 거. 이 지구에 대한 믿음, 그죠? 이 지구를 관장하고 있는 천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구 사람들한테 어떤 음모나 꿍꿍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어떤 법칙들이라는 게 우리가 법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게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은 잉여 포텐셜의 주변의 에너지 환경이 왜곡을 일으키고 의존적인 관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로서 일어난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마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끼리 갈등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건.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즐겁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볼 때 좋잖아요. 맨날 찡그리는 사람보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중요성.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대비시키면서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나는 저것을 해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다. 중요성, 조건, 이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조건, 중요성,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잉여 포텐셜이 생긴대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 직장 다니면 저 직장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중요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그 자기가 중요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정말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법칙을 파악하고 균형 잡혀서 그거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보다 돈 벌기 쉬운 건 없다고 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보다 돈 벌기 쉬운 건 없다고 하고, 그죠? 직장에서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야, 직장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중요성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냐라는 거죠. 21페이지 영혼과 마음의 일치.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만약 당신이 마음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 또한 그런 파국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 속에 등장할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함께 동조한 것은 꼭 실현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산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인 신호와 느낌을 주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그냥 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서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은 빨리 실현돼요. 두려움이 왜 빨리 실현된다고요? 계속 생각하니까 끌어당기는. 그죠? 두려움이 왜 빨리 실현되냐면,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 마음과 영혼이 일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빨리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고 죄책감, 두려움 이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죄책감, 두려움은 마음과 영혼이 그냥 일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끔 그거를 계속 청소하셔야 돼요. 그게 뭐다? 의도와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에 대해서 계속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행동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순간 뭐다? 두려움을 생각할 사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이 내가 두려움이 없는 무엇을 해서 성공하는 게 차곡차곡 많아지면 생기는 게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셔서 자꾸 청소하셔야 돼요. 그게 빗자루로 하든 걸레로 하든 청소기로 하든 로봇 청소기로 하든 자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혼과 마음의 일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이거 이해가 돼요. 뭐죠?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이지, 그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죠?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은 하고 있지만 성공하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이 일로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예기치 않은 성공과 실패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예기치 않은 성공과 실패를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성공과 실패를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하라고? 예기치 않은 성공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 내 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 세계 테마기행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노르웨이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세계 테마기행 가서 그냥 막 여행만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것도 스텝도 많이 따라가고, 왜냐하면 카메라 감독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작가도 따라가야 되고 또 한 팀이 드론 팀도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역하고 가이드 코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겠죠. 근데 거기 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저께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갯썰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이렇게 보다 보면 갯썰매는 자주 나오거든요. 알래스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갯썰매는 자주 나오는데 그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나왔는데 여자야. 예쁜 여자가 나왔더라고. 그 사장님이야. 그 사람이 갯썰매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대여해주는. 대여해주고 갯썰매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노르웨이 거기 저 도시 이름은 까먹었다. 거기가 제일 북극에 가까운 동네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예쁜 여자분인데 그분이 갯썰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1년이 됐다고 하더라고. 1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개가 너무 좋아서 개랑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갯썰매를 한대. 말이 돼? 아니, 외국 사람. 말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도시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거기 가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보통은 다른 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갯썰매 뭐가 나오거든요. 그 개인이 개를 한 10마리 정도 갖고 있고 갯썰매를 한두 개 갖고 있고 보통 다른 데는 보통 그랬었어. 근데 이 사람은 갯썰매 사업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10분 정도 가니까 그 농장이 나와요. 개농장. 네, 거기 거의 이제 갯썰매 하는 뭐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종류들 개들 쭉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뭐 한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뭐냐면 개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개 아파트지. 빌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마리, 50마리 그렇게 쭉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개집마다 개 이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나 누가 왔을 때 그 만약에 자주 빌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 오는 사람도 있다면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개랑 이렇게 친하다 보면 유난히 또 자기가 애정이 가는 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가 또 나를 잘 따르는 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날 컨디션이나 이런 걸 선택해서 거기서 뭐 6마리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그 몇 명 타느냐에 따라서 갯썰매 개 마리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6마리 2사람 타는 거 그렇게 해서 갯썰매를 하고 가는데 이 여자가 또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노르웨이 오기 전에 자기는 알래스카에 있었대요. 알래스카에서도 갯썰매 일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국적은 안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또 옮겼지? 근데 여기가 왜 좋으냐면 그 도시가 완전 북극에 있고 근데 이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추운 데니까 사람들이 추워서 못 살겠네 해가지고 전부 나와버리면 안 되는 데인 거지. 이해되죠? 국가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그런 동네인 거지. 뭐 산업단지거나 아니면 이게 있어야만 뭐 원활하게 뭘 할 수 있거나. 그래서 노르웨이가 그렇게 좀 뭐가 비싼데 세금, 그 북유럽이 세금이 비싸잖아요. 저 사회주의여서 복지국가여서. 근데 여기는 완전히 면세 지역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대. 네.
돈 벌기 싫으니까. 나라에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예요. 아예 안 내. 근데 어느 정도 비싸냐면 다른 데 가면 자동차의 세금의 150%예요. 자동차가 공장 도가가 2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세금이 3천만 원, 150% 붙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공장 도가 2천만 원에 차를 살 수 있어. 믿을만 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오는. 근데 그거보다 나는 그 여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도 솔로 같아. 왜냐하면 남자가 안 보이더라고. 보통은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남자도 같이 남자 사장님도 나오는데 그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고.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 일을 했냐? 나는 걔를 좋아해서요. 근데 참 대단하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보다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예기치 않게 성공했는지, 이걸 했는데 예기치 않게 실패했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그 중에 자기가 예기치 않은 성공 중에 자기가 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저는 혼자여서 가능했을 거예요. 애 있어 봐. 이제 거슬릴 게 있어. 요즘은 그게 진짜 많아지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어떤 일,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찾으면 무조건 성공해. 그게 내가 걔를 좋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소한 일인데,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일은 사소한 일인데 그걸로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이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내면의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의 그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무언가를 끌어오르는 행정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를 발생시키며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종족이 어디를 침략해서 사륙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거기를 점령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노예화시키고 그런 역사들. 근데 우주는 어떻게 한다? 노프로 불러.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근데 그 당한 종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 신이시여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가혹한 뭐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어느 쪽이 열망이 더 셌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뻔한 거잖아요. 둘이가 싸웠다면 그 싸운 종족 둘이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싸운 거 아니? 멀리 있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웠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싸운 거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웠지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싸운 적 있어요? 안 싸우잖아. 멀리 있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종족이랑 이 종족이랑 가까이 있었다면 이 종족도 뭘 했어야 된다? 여기 냉정하게 방어체계를 구축해 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을 거라고? 이 당한 종족은 낙관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괜찮겠지라고.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고, 어쨌든 만약 그렇다면 여기 기압차가 존재하죠. 얘네는 세고 얘네는 약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이 됐든 국력이 됐든 뭐가 됐든 붙은 다음에 이렇게 딱 끝나야만이 기압차가 안정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어떤 날이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기압이 차이가 나는데. 그죠? 우리 하늘에 기압차가 많이 나는 두 공기층이 맞부딪힌 날 바람이 세게 부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에 기압이 쭉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 안에 그 아예 포함되어 있다. 바람 세게 불지 않아요. 그게 찬바람이든 그 따뜻한 바람이든 그 기압권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럼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요. 꼭 우리 머리 위에서 이 두 공기층이 만나면 돌풍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공기 스톱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돌풍은 언제 어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일률적으로 바람이 불어도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쭉 불면은 항공기 뜨고 내리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이나 사람 삶이나 동물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것은 어떻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식물도 일어나요. 그죠? 왜? 기후가 변하면 어떤 나무는 죽어가고 우리 제주도도 구상나무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그 대신 그 나무가 없어지면 황폐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후에 맞는 다른 나무들은 또 와서 막 점령하면서 자라나잖아요. 그게 잉여 포텐셜하고 균형력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잉여 포텐셜을 계속 쌓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2페이지. 왜곡된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잉여 포텐셜 자체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나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비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너 왜 옆집에 누구보다 너 성격이 왜 떨어져? 이러는 순간 기분이 더 많이 상한다는 거죠. 균형력은 발생한 양극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균형력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극성을 창조한 사람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갈등은 그 사람을 치고 지나간다고. 균형력은 그 사람을 친다고. 자, 내가 절벽에 놀러를 갔어요. 절벽에. 그러면 나는 절벽에 놀러 갔고 내 친구는 평지에 놀러 갔어요. 그죠? 누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절벽에 놀러 간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잉여 포텐셜이 있는 곳에 갔잖아. 위험한데 좀 놀러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위험한데 놀러 다니지 마세요. 여행을 가도 그냥 안 위험하겠구나 하는데 놀러 가면 좋아요.